북토크쇼 북적북적 목포를 잇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헌 시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목포문화재단이 문학목포 7호 발간을 기념해서 마련한 북토크쇼. 오늘은 5명의 시인과 함께 목포문학관 문학체험실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5명의 시인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네요. 근데 저는 이 영상을 쭉 보면서 궁금한 게 프로필 사진들이 도대체 언제 찍은 사진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돌아가면서 언제 찍은 기억나실까요? 몇 년 됐습니까만 말씀하세요. 저는 2010년도에 찍은 거. 네, 오디오가 좀 약하긴 한데, 그럼 박동길 선생님은요? 예, 저는 2010년도에 찍은 것 같습니다. 아, 2010년이면 대충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 예. 야, 정은태 선생님은 완전히 너무 멋진데 언제 했을까? 네. 저는 저 사진 찍은 지 불과 몇 년 안 돼요. 네. 그런데 한 아쉬워요. 3, 4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합니다만은 정인태 선생님 정말 멋지게 하고 오셨거든요.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좀 아쉽고요. 화장 안 했습니다. 박영동 선생님은 지금 어때요? 다른 분들도 보셨지만은 지금 모습하고 실토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5년 전 사진을 주로 썼습니다만은 네. 이번엔 특별히 마음을 크게 먹고 10년도 훨씬 지난 사진을 써봤습니다. 아, 그리고 최은하 선생님도 야, 정말 멋져요. 저는 올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휴대폰 사진을 많이 이제 책에도 내고 했었는데 맘 먹고 한번 사진을 찍어보자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마음 먹고 찍은 사진 정말 멋집니다. 저렇게 멋진 시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연자들을 일단 영상으로 만나봤는데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 왼편입니다. 나승욱 시인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첫눈이 왔습니다. 오늘 그 목포 문학제 7지 부 콘서트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를 쓰는 남자 나승욱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박동길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섬 정도에서 태어나서 목포시청에서 40년 동안 정년을 퇴임한 박동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도에서 태어나셨군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시집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평염전이던가 그런 시집도 있고 그러던데 예.
고향 얘기를 담은 그런 시집 같네요. 그렇습니다. 옆에 정인태 시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에 외출입니다.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그 농사 짓느니라고 일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 정말 잠을 잘지 못할 정도로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글도 쓰기도 힘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얼씨구나 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실은 저는 목포에서 무안으로 귀농을 해서 자연과 소통하면서 농산물, 가공식품, 지금은 글보다는 가공식품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음식이 곧 인성이라는 것을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 품질인증 교육농장 융복합 산업인증 사업자로 힐링 치유 농업을 하고 있는 네. 농민시인 들세암 정인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도망 나오신 여인에 이어서 제 옆에 박영동 시인님 엄숙한 모습으로 앉아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눈 내리는 날 만나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1956년 7월경 전남 영암에서 출생하여 3살 때 나주로 이사를 가서 초중고를 졸업하면서 성장하였고 1986년경 목포로 직장 발령을 받아 32년간의 검찰 생활을 마치고 현재 법무사 전남 인터넷신문 회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박영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아주 준비도 하셨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입니다. 끝에 최은하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포 문인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 방청객 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북적 재밌게 즐겁게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시인님들 어떤 말씀들을 들려주실지 궁금한데요. 자, 그럼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한 분 한 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근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황은 나승욱 시인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나승욱 시인님은 지금 현재 경찰 공무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목포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어제 야근을 하고 우리 문혁 총무님, 김정 총무님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거 좀 프린트 해가지고 와라 해놓고 원고를 사실 반틈을 보내고 반틈은 못 보냈는데 이 정도로 제가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사실 문학 콘서트에 초대를 받고도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왔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바쁘게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또 시간 되면은 또 그게 뭐 좋은 분들하고 차도 마시고 또 개인적으로 운동,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연말이라 특히 나승욱 시인님은 많이 바쁘실 것 같네요. 옆에 박동길 선생님은 제가 알기에는 목포시청 공무원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좀 한가하신가요? 예, 저는 2015년 12월에 정년퇴임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대성동 소재에 천년나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파트의 그 작은 도서관을 제가 목포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립 작은 도서관 관장으로서 시를 쓰면서 책을 읽으면서 또 등산하면서 이렇게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관장님이시고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 대표자 예, 입주자 대표 회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가 약 1340세대에 이르는데 그중에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있고 분양 아파트가 혼합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왕왕 있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 이거는 그냥 뭐 시험 봐서 되는 것은 아니고 투표하는 것 아닙니까? 예, 2016년 5월, 6월에 정당하게
우리 아파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아, 입주자 대표 후보자를 선거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절차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했다고 해서 그냥 시간 한가하게 지내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엄청 바쁘신 분이네. 죄송합니다. 글 쓰시고 뭐 아파트 또 무슨 네, 관장님에다가 네 그러시고요. 옆에는 그 들새암 정인태 선생님 조금 전에 본인 소개 조금 하셨습니다만은 들새암이라는 것은 이거 호인가요? 예, 호예요. 들샘이라는 그런 예, 뜻이죠. 들의 새암이라는 뜻입니다. 네. 맑은 샘물, 그냥 먹어도 되는 자연수. 그래서 무안에 사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호가 네.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은 이제 그 불과 며칠 전에 김장을 끝냈어요. 한 100폭 정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지치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12월 1월에 이제 일이 조금 농장 일이 주춤하는 사이에 치유 농장으로 가기 위한 리모델링을 또 농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그 정신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나올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그 농촌에 아까 농부시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 아마 그런 편에 그런 쪽의 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 왼편에 박영동 시인님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목포 문인협회 회원들인데 저하고 똑같이 목포 시문학교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재미있고 사회도 잘 보시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엄숙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다르게 보니까 코믹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사신가요? 부끄럽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로 이중한 시기에 제가 딱히 나서서 기필코 이루어야 하겠다 한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무실과 집을 시계추처럼 오가면서 그야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인생길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빛이 허전하고 뒤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전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도 살피고 뒤도 보면서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는다면 코로나의 깊은 강도 쉽게 건널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잘 먹고 잘 자고 부지런히 숨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기관장님이 10년사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아니 제가 아는 박영동 시인하고 약간 차이가 원래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는 겪어봐야 안 맞습니다만은 네.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풀릴 것 같습니다. 여튼 준비를 많이 하셨고요. 자, 최은하 시인님 가장 끝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지내신가요? 네, 그 코로나로 인한 신조 중에 하나가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고 하죠. 근데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나가다 요즘 못 나가고 있으니까 점점 확진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제가 작품 발표를 시작한 지가 올해로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작품 속에서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자 했고 또 제 작품 속에 어떤 정서가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분의 시인들 근황을 좀 간단히 들었고요.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이 문학목포 7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학목포 7호에는 5분이 지금 어떤 작품들을 발표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문학목포 7호 여기 있네요. 지금 올해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엄청 디자인도 좋고 디자인을 누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자인도 아주 세련돼 있고 글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잠깐 보니까 시가 24분 또 시조가 2분 수필, 평론, 동화, 소설 각각 한 분씩 해서 30분의 작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경우는 한 10여 편씩 실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각각 어떤 작품들이 실려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시인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워낙 그 문학 목포 7호는 제가 특별히 그 목포에 관한 문학 목포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시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쓰여진 작품들 고르고 찾고 다시 한번 퇴고도 해보고 해서 이제 그 작성을 한 시들이 10편이 있는데요.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목 목포, 낭만항구 축제, 목포역 7, 목포역 8, 목포역 9, 어떤 공간, 석양 한입, 이렇게 해서 7작품은 목포를 소재로 하였으며 소만 쌀밥, 경칩 진화, 허공 한척 2, 이렇게 3작품은 저희가 아까 신안 증도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고향 증도의 모습을 소재로 한 작품이 3점이 되겠습니다. 네, 고향과 목포에 대한 얘기 10편이 실려 있고요. 옆에 정인태 시인님은 어때요? 정인태 시인님은 지금 무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작품들을 쓰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이제 자연적인 사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작품들이 많이 써지더라고요. 여름 장마, 살구가 익어가는 5월에는, 그리고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팽목항에 가면, 네. 그리고 되돌아갈 수 있다면 3, 애착, 매주, 봄. 오늘 또 무사히 지워지는 시간, 나 이제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겠지요. 이 시는 제가 3집에 타이틀로 쓴 시인데 이거거든요. 3집에 좀 특별한, 저는 이 시가 저한테는 아주 좀 특별해서 여기에다가 올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용동 시인님은 이제 시인이신데 수필도 이번에 냈다고요? 네. 한편 냈습니다. 네, 어떤 작품들입니까? 이번에 그 수필 한 편과 시 4편,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977년 제 나이 22살이 되던 해 영암군 월출산 구정봉 산허리에 있던 아무도 없는 남자에서 우연찮게 12일간의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산정에서 만났던 부지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적은 용암사 가는 길과 대다수 사람들은 활짝 핀 꽃잎에만 매료되어서 탄성을 지르고 사진을 찍고 사랑의 눈길을 보내지만 속절없이 떨어지며 날리는 음영들과 네, 떨어진 마이크 좀더 꽃잎이 가까이 쓰시고요. 남겨둔 자리에 맺어가는 열매를 지켜보면서 비록 떨어져 있는 꽃잎의 숭고함을 그린 낙화, 생존 경쟁의 각박함 속에서 불의의 사고로 불이 한쪽을 잃어버려 먹이 활동 후 장애로 생사가 불분명한 펠리컨을 통하여 우리 세대의 아픈 현실과 암울한 미래를 조명해보는 불이 꺾인 펠리컨, 하늘과 땅을 마음껏 다니면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맑은 목소리의 주인공 종달새가 세상의 얽매인 모인이 되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토로하는데, 정작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간은 새가 토하는 피눈물을 공연으로 받아들이는 세태를 꼬집은 멍해.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신 나의 어머니께서 자식들과 손주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밤이 새도록 종이항을 접고 가없는 염원을 되새기던 어머님의 은혜를 토로한 종이학 등을 실었습니다. 네, 확실하시죠 말씀하신 게. 77년도에 구정봉 아래에서 수행을 했다고요? 12일간 구정봉 아래에서? 예기치 않은 수행을 했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그러면 용암사지, 그 구정봉 용암사지, 용암사가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그 구정봉 아래로 이렇게 한 500m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용암사지가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용암사지에 거기 석불이 있습니다. 예. 그 석불은 국보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국보예요. 마이석불입니다. 마이석불. 예. 그 아래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예. 77년도면은 그때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2살입니다. 22살 때 뜻한 바가 있어서 구정봉에서 제가 네. 거기에 일부러 간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들렸다가 12일간 거기 있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뵈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딱 뵈면은 정말 큰 스님, 예.
처럼 그런 포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 네. 말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네, 길은 뭐 잘못 들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또 워낙 글도 잘 쓰시고 또 재밌게 사시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저도 뭐 항상 만납니다만은 그렇게 수행도 하고 20일 동안 네 12일입니다. 12일 동안 수행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자 최은하 시인님 어떻습니까? 아주 얌전하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번 문학목표 7호에 제가 문학 활동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 거의 한 10여 년간 활동했던 때 발표했던 작품 위주로 이번에 게재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문학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백일장에서 수상한 것을 계기로 이제 문협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수상했던 내 안에 차오르는 빛이라는 작품과 그리고 목포문학에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 중에서 첫눈 내리는 날, 유달산의 봄, 바람과 밝음,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 또 소금인형의 꿈 이렇게 5편과요. 부줄시 동인지에 실렸던 노을, 청포도, 또 다른 이름, 시 읽기 등 총 10편입니다. 네 대충 작품 제목만 들어도 조금씩 저희가 이제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나승옥 시인님 어때요? 요즘 뭐 경찰 공무원으로 많이 바쁘다고 하셨는데 네, 문학목표 7호에 실려있는 시는 총 10편이고요. 내가 제일 아끼는 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아마 압축해서 올린 것 같아요. 시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담는 내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인간의 내면의 욕구와 또 거울 앞에 서서 보이는 또 다른 내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인간이 느끼는 또 희노애락에 대해서 충실했고 또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올리는 시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황혼의 통곡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시 삶이 그대로 속일 때라도 러시아의 문학 대부죠 푸시킨의 삶에 대해서 쓴 시인데 이 푸시킨이 명예를 건 결투에서 총탄을 맞아 죽습니다. 그때 푸시킨이 죽어가면서 해왕과 가슴을 열어서 그 마음을 고려했던 거고요. 뭐 소낙비에서는 젊은 날 사랑에 목말라 밤잠을 설쳤던 한 남자의 생을 그리면서 어쩌면 지금도 사랑에 목말라 하는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카타르시스 첫 승선기에서는 인간의 나약함과 오만함 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세상 사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다. 시에서는 고독한 하이에나의 필러 본능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주옥 같은 시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추의 시간도 있는데 가을 떨어질 낙엽을 보면서 인간의 희노애락과 성모병자에 대한 허무함과 또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자연에 비유했던 그런 시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문학목표 7호가 이게 지금 이미 독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나갔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승옥 시인님 시가 정말 기대되고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10여 편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작품을 좀 골라서 시장 노트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언제 이런 작품을 쓰게 됐고 그런 말씀을 좀 들려주시고 직접 낭송까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정인태 시인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제가 좀 열이 많은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더워요.
안경이 뿌옇게 돼가지고 안 보여. 근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근데 누가 에어컨을 살짝 틀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에어컨 지금 히터가 좀 히터 틀어져 있죠? 히터 근데, 에어컨 같이 틀어져 있나요? 온도를 좀 낮춰도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스크를 아닌가요? 썼기 때문에. 추웠다 더웠다 제가 갱년기입니다. 네. 예. 그 영상시에 이제 소개가 됐을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영상시는 좀 이따 보고요. 그래요? 네, 다른 시를 소개해 다른 시를 주시고. 그러면 제가 네. 그 이번 그 저기 제가 산집에 네. 그 이제 실린 시가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많이 기다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들이 언제 제 앞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쓴 시거든요. 참 많이 힘들었던 시기에 쓴 시예요. 그 제가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이 쓰러져 가지고 최근에야 제가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 남편을 거의 한 30년 병원 생활이 더 잦았던 것 같아요. 그 첫 딸을 그 낳는데 옛날 우리 때는 아이를 임신을 해갖고 아빠가 그 돌아가시면 아빠가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유복녀라고 그러거든요. 유복녀, 유복부자라고 하는데 저는 내 딸이 그런 소리 듣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유복녀라는 말을. 그래서 정말 길을 쓰고 하루에 제가 2-3시간 이상 잠자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가 극복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좀 생기죠.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아주 당당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도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나는 아직 기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정인태. 들잠을 털어내며 시린 눈을 애써 비비며 안개 묵은 밤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밤푸른 여린 빛을 따라 지친 하루는 세상을 재우고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손끝은 아직 오늘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은 기억도 함께 따라가는지 자꾸만 내 안의 실타래가 느슨해지고 안개 속 같은 날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은 또 바람 같아서 잠시도 곁을 주지 않고 스치듯 지나가고 어느 날 멍하니 하늘을 보며 하나 둘 놓아버린 잔영들을 애써 기억하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리 기억되거나 지워지거나 하겠지요. 그럼에도 나는 기다립니다. 또 다른 날들을. 아직은 새벽을 열어 붉은 해를 맞이할 수 있기에 놓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을 말이지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사연이 깊은 시, 감명 깊은 시네요. 나는 아직 기다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정인태 시인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박영동 시인은 어떤 작품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용암사 가는 길, 제가 서두에 올린 그 용암사 가는 길은 혈기가 왕성하던 시절 깊고도 깊은 산 속에서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치신 듯한 고승을 만나 하루 낮과 밤 사이 작금의 우리나라 어려운 실정들과 산정 부근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18자 석상,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 첩첩산중에 나타날 포장도로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상 이야기 등을
끝없이 나누었는데 찰나와 같은 단 하루가 이제껏 나의 인생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당시의 초목을 향해 오르다 보니 산 중턱에 수원지가 자리를 잡았고 상상도 못하였던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스님이 전에 무심코 내뱉은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었다. 내게 던진 가장 핵심적인 화두는 지금도 강감무소식으로 자신만의 그릇이 잘못 지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나중에 풍문으로만 들은 바에 의하면 스님께서는 공 부근에 또다시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다. 그로부터 스님과 처음 만났던 순간과 헤어지던 때의 기억만은 엊그제처럼 선명하고 아쉬웠던 마음은 평생을 통하여 이어지며 어한 수십 년이 주마등처럼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 재해의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 미완의 인연들은 하늘에 오르는 구름처럼 터덥고 단풍잎새에 잠시 머무르거나 때로는 바람으로 스친다 해도 어딘지도 모르는 채 진정 멈추고 있는 의미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남과 헤어짐이 찰나와도 같고 맺어진 인연줄이 그저 투소가 없는 듯 보여도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하늘과 땅, 사람의 뜻이 진정으로 하나에 이른다면 결국에는 높고 낮고 가깝고 멀고 지나고 이은하거를 불문하고 지고 지순한 행운줄이 여명의 노을로 슬그머니 우리 앞에 도래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그 작품이 이렇게 다 이제 들으셨습니다만 정말 철학적이고 어느 고승의 설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저도 사실은 저기 영암사지 가는 길이라는 영암사지에서라는 그런 시도 썼고 또 올출산 마이브를 찾아서 이런 역사기행문도 썼습니다만은 저의 경우는 거기를 영암사지를 몇 차례 갔기 때문에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현아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골랐습니까? 저는 그 소금향의 꿈이라는 작품을 선택했는데요. 도로는 그 예술인들의 삶을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예술가의 삶이야말로 축복받은 삶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은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풍부하게 느끼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생을 훨씬 더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인형이라는 시는요, 친구가 보낸 편지에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서 쓴 시인데요. 한 20년쯤 전 그 어느 날 친구가 보낸 편지 속에 소금인형의 순례라는 글이 담겨 있었어요. 그 성당에서 교리 교사를 오래 하던 친구가 이제 그 종교에 관련된 그런 글을 보낸 것인데요. 바다를 알고 싶은 소금인형이 있었어요. 그 소금인형이 바다를 이렇게 찾아 순례를 하다가 어느 날 바다를 만났어요. 그런데 바다에게 물어봅니다. 넌 누구니? 하니까 바다가 난 바다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를 알 수 있니? 그러니까 나에게 살며시 들어와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냥이 바다에 살짝 발을 담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소금냥이 녹아버렸겠죠. 그 내용을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막 쿵쿵 뛰더라고요. 그 사랑이나 꿈이라는 것도 그 대상이 일이건 사람이건 사물이건 온전하게 그 상대에게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정리한 것이 소금인형의 꿈입니다. 낭송해 보겠습니다. 소금인형의 꿈 최은하.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다를 향해 발을 내딛는다. 바닷물에 두 발을 다 적실 중 푸른 갯벌 같은 제 몸이 녹아내린 후에야 마침내 바다에 이르러
해일 같은 환호를 다독이는 꿈. 감사합니다. 네, 소금 인형의 꿈. 조금 전에 박영동 시인의 수필도 그렇습니다만은 최은하 시인의 소금 인형의 꿈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네요. 정말 좋은 작품 잘 들었고요. 저 끝에 나승욱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할 시는 그 황혼의 통곡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 소개에 앞서 이 시 모티브가 된 것은 그 러시아의 문화의 대부 푸시킨을 그리며 쓴 시입니다. 다 알다시피 푸시킨은 39세에 명예를 건 권총 결투에서 총탄을 맞아 죽는데요. 지금 러시아 붉은 광장 푸시킨 동상이 푸시킨이 쓰러진 자리에 그 동상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황제가 굉장히 통곡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푸시킨 씨한테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저에게 문학적인 감성을 껴쳐주는 그런 시이기도 해서 그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황혼의 통곡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황혼의 통곡. 언제나 그러하듯 황혼은 화려한 춤 사이로 너스레를 귀에 걸고 몽마르트 언덕 집시되어 한 올 한 올 호울로 탈퇴하다 선연이 빗덩이로 죽어가고 있었지. 타락의 끝점 탈물이 섣붉은 선역 하늘 빛빛으로 소환하는 밤 통등을 치른 나탈리아 관차로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는 푸시킨. 비오는 총탄이 심장을 갉아먹을 때 어떤 시어를 읊조렸을까? 서러워 통곡했을까? 모를 일이다. 연인은 황혼의 향유로 희가마 분칠하듯 달달한 첫 키스 담보로 증표하고 중년은 파노라마 곡절 소설 같은 사랑 히라그 디테를 되씹어 반추해볼 일이다. 작은 상을 초연히 접을 만큼 통이하고 죽이고 싶도록 불의에 분노하여 목젖이 이분되고 창자가 통창되어 끊어질 만큼 사랑이 아파 혼절에 닿는가. 비토하는 황혼의 통곡 대저 누굴 위한 진원곡일까. 내 무덤에 침을 뱉을 티끌의 읍은 일량이라도 간직했는가. 눈물이 분연히 희가마 니고 푸른 영혼에 스며들어 적삼이 홍곤이 젖어 열아되어 타 죽을 만큼 온몸으로 흐느껴 고개에 닿는가. 사랑한 여인을 가슴에 묻는 여인의 표하는 탄식, 피부를 찢는 울부짖는 곡조를 단 시로 담을 수 있다고 망각하는가. 한가락 쓰는 빈년도 사치일 뿐. 이 시는 푸시킨의 젊은 생을 살다간 그 생에 대해서 쓴 시고요. 푸시킨 그 곤차로바 그분은 이 푸시킨이 권총 결투에서 죽었는데 그 원인은 그 안에 통정이한 그 상간남과 결투를 해가지고 그 상간남은 군인 출신이고 이 푸시킨은 군인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소스 잘 모르는데 39세 나이로 3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네. 푸시킨을 그리면서 쓴 시입니다. 푸시킨의 뭐 영감도 얻었고 푸시킨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선이 굵고 정말 가슴 절절한 그런 시인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박동길 시인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할지 기대가 되네요. 예, 우리 문학목포 그 북 콘서트이니만큼 목포에 관한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목포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자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우리 작가님들
방청석에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목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일까 중간쯤 될까 가장 적은 면적일까 셋 중에 하나를 가른다면 대중소 중에서 어느 쯤에 속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사회자님은 아십니까? 그 목포의 면적을 말씀하셨나요? 네. 대중소 중에서? 예. 네, 신안까지 하면은 뭐 대가 되는데 지금 목포도 뭐 달리도 율도해서 상당히 넓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목포는 전국에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정확하게 232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적은 면적입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요. 우리 목포 역시 삼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구역 면적은 약 78제곱킬로미터이지만 율도, 달리도, 고화도를 포함한 해상 면적을 제하면 순수한 육지 면적은 산과 땅을 합한 면적을 모두 합하면 36.785제곱킬로미터에 속하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육지만 했을 때. 예. 네. 이제 이 중에는 도시가 구성돼 집과 도로와 공장들이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산으로 구성돼 있고 그것을 이제 도시 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목포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와 같이 대한민국이 융성하고 발전하면 우리 목포도 발전하고 융성합니다. 목포가 발전하면 양양한 그 미래가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학목포를 위해서 우리 문학목포가 잘 살고 우리 목포 문화재단이 융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목포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하에 제가 목포라는 제목의 시를 써봤습니다. 이 목포에 관한 시를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목포시의 시화는 백목년이고요. 시조는 학이고요. 목포시의 시목은 비파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 5가지 맛이 있는데요. 첫째는 홍어 삼합, 두 번째는 세발 낙지, 세 번째는 맛있는 민어회, 아주 정말 맛깔스러운 갈치조림, 그리고 정말 맛있는 꽃게 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맛있는 도시, 맛의 도시, 문화 관광의 도시 목포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 제목을 목포로 해봤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목포 박동길. 수협 업판장이 눈을 뜨고 달리기를 시작하면 별과 달, 새들도 새벽임을 알고 있다. 백목련도 머리띠를 두르고 하얗게 꽃을 피우느라 춥거나 배고프고 목마르지만 탓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 산 골짜기를 달리는 어느 마라톤이라도 가리지 않으며 날개에 바람을 달고 뛰는 것을 버거워하지 않는다. 유달선 1등 바위처럼 푸른 하늘에 목포 오미의 깃을 세우고 아침마다 목포는 살아서 꿈틀거린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목포시의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그 시인답게 목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거 전국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포 하면은 사실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학목포 7회에 실린 작품 중에서 본인이 직접 골라주신 작품으로 영상시를 제작을 했습니다. 영상시를 먼저 보시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시를 함께 감상을 하셨는데요. 그 영상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쓰게 됐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 노트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영동 시인의 종이학인데,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가없는 사랑을 노래한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쓰셨는지 짧게 좀. 저희 그 어머님은요, 2020년 음력 4월 5일 향년 94세로 약 200여 평의 밭에 온갖 무공의 채소를 경작하시다가 대추꽃을 노란 빛으로 흐드러지게 피워놓고 병상에 누우신 뒤 닷새 만에 후련히 길을 떠났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지극정성으로 채소를 가꾸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모자라 자식들 생년생시와 손주들 생년생시를 달력에 적어놓고 챙기시며 조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길고도 긴 밤이면 마늘과 완두콩을 손질하시다가 틈이 나시면 종이약을 접고는 하였습니다. 네. 일일이 다 셀 수도 없는 종이약을 접어 투명한 통에 가득 담아 제 각각 몫을 지어 나눠주면서 돈도 잘 벌고 아프지 말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비록 어머님은 먼 하늘길에 계시지만 지극한 염호는 종이약의 격렬한 춤 사이로 살아나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머님의 영생은 오늘도 제 마음속에 숨쉬고 계십니다. 네, 준비를 역시 많이 하셨네요. 종이약 하면은 우리가 뭐 연인들끼리 주고받는다거나 아니면 연예인들,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접어서 주는 것인데 이 시는 좀 특별합니다. 예, 제 종이약은요. 네. 그 어머님의 그 노력이 그 무한한 그 노력, 자식들을 위한 그 염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시는 최연아 시인의 시, 아까 첫눈 내리는 날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첫눈 내리는 날 쓴 연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그림이 짙게 묻어났어요.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하고 오늘 마침 목포 이쪽 일대 오늘이 12월 15일인데 첫눈 내렸거든요. 눈 엄청 내리고 오늘 밤에는 대설주의보가 호남 지방에 내릴 거라는 그런 예보도 있는데 딱 맞게 이 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언제 쓰신 겁니까? 이 시는 2002년도 목포 문학지에 실렸던 그 시인데요. 2000년? 예, 2002년요. 2002년 네, 거의 네. 뭐 20년 전이네요. 네, 제가 그 문학활동을 처음 하게 된 그런 시기에 쓴 시라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시입니다. 그 누구나 첫눈 내리는 날에 대해서는 어떤 동경과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요. 추운 겨울날 발을 동동 구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첫눈 속에는 아쉬움, 그리움, 포근함, 그리고 어떤 순결함 같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고민과 그런 걱정과 고난 그런 것들을 아주 가볍게 덮어줄 것만 같은 그런 첫눈이 내리는 날을 그려본 작품이 첫눈 내리는 날입니다. 네.
역시 최은하 시인다운 그런 시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상이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지금 생각이 나나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승국 시인님의 시 조금 전에 보니까 사추의 시간이던데 네. 사추 하면은 한자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가을을 생각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네, 어떻게 쓰시게 되셨나요? 이 사추의 시간은 제 와이프하고 30살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와이프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30살 갔는데 단풍이 너무 이렇게 붓다 못해 너무 시리게 피어 있는 거 보고 우리 삶도 되게 언젠가는 이 정점에 이르러서는 찬란하게 질 때가 있겠다. 근데 우리가 자연 그대로 순응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죽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미련 갖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시를 쓰게 됐고요. 사추의 시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제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 같지만은 저희 와이프가 많이 미녀입니다. 자랑 같지만은 네, 그렇게 자랑을 해주시네. 엄청 좋아하실 것 같네요.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김희정 우리 문혁 총무님 네. 나와 계시는데 같은 친구인데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방청 속에 방청객 없이 했는데 그 목소문 옆에 김희정 총무님이 언제 들어오셨네요. 혼자 앉아 계시네요. 네, 고맙고요. 자, 박동길 시인님은 허공 한척 투인데 흘러가는 구름을 어선으로 생각하며 썼을까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네요. 구름꽃 바닷새에 보이는 바다, 허공 한 접시 이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허공은 우리가 오른팔을 더하여 사각빛 석양을 놓쳐 갑니다. 사붓사붓 설렁이는 들물은 노을 서너 그릇에 풍경의 밥을 지어 허공 한 상을 메워 놓습니다. 이게 시작 노트입니다. 네. 간단하게 좀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10초만요. 조금만 더 하십시오. 갯벌 위에 펼쳐지는 바다는 파도 행진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깃배의 그물에도 구름꽃 바다 위에도 고깃대 찾는 어선의 쫄깃쫄깃한 생선은 나에게 시를 찾게 합니다. 섬이나 그리고 바람 그리고 고깃배 그리고 석양 이 파도가 엮어내는 허공은 저만이 소유하고 있는 감성적 정서적 저의 서사적 사유 함으로 오늘도 시의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자랑하고 싶으시겠네요. 좋은 명작이었습니다. 자, 정인태 시인님, 나 이제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겠지요. 시의 끝은 역시 어머니에게 향해 있어요. 네, 이 시는 제가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시작에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으로 마음이 헛헛하여 가셔지지 않는 목마름은 시어가 되어 뒹굴었다.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었다. 애초에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잠시도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걸었다. 자기 방어 기제를 늘 작동해 놓고 스스로를 억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다치지 않고 내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고민하고 세상과 정면에 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마음껏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서쪽 하늘 소멸되어가는 노을이 눈부셔 한참을 바라보다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농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건 자연과의 소통일 것이다. 자연과의 소통은 농업의 문외한인 내가 땅과 자연과 대화를 하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그동안 아등바등 긁히며 생채기가 나도록 살아온 내 삶을 치유할 수 있게 하였다. 땀을 흘리고 기다려야 하는 과정을 통해 그저 앞만 보고 쫓긴 듯 사랑이 내게 준 선물을 딸이 그려준 행복 사파이에 세 번째 시집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 이제 조금은 행복해져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문학목포 7호에 실린 시를 영상으로 만나봤고 시에 얽힌 이야기들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문학을 시작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최은하 시인님부터 들어볼까요? 최은하 시인님은 소영 박화성 기념 100일장으로 데뷔를 하셨나요? 네. 네. 이제 저는 그 여고 시절에 현해 100일장 대회에서 이제 작은 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아마도 문학에 대한 어떤 동경을 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관심 때문에 목포일청 사무관사로 수년간 재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예총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교류가 활발했고 예술가들도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 관련 서적이라든지 대기업들의 회사 사보라든지 또 각지의 어떤 신문들을 제가 아주 풍부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첫 번째 문학 수업이 되어준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이제 직장 일을 포기하고 집안일만 이제 돌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볕이 아주 유난히도 좋은 가을날 베란다 청소를 하고 이제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아주 눈부신 햇살 때문에 마치 베란다가 창없이 바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대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문득 그 박하성 100일장이 그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100일장 11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을 보니까 10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 부랴부랴 달려서 전명여 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날 시제가 내 안에 차오르는 빛이라는 시제였어요. 그래서 운 좋게도 이제 차상을 수상하게 됐고 그때 이제 목포 문인협회 그 김영천 선생님이 회장직을 맡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영천 회장님께서 차상 이상 수상자는 그 목포 문인협회 입회 자격이 주어진다고 멀리 나와서 인사라도 좀 하고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 길로 문인협회에 이렇게 입회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작품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그러니까 20년 전인가요?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네, 우연처럼 정말 운명처럼 시가 다가왔네요. 네, 그래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문학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나스묵 시인님은 어떻게 처음 문학과 인연을 맺었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부터 굉장히 문학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끝나고 독서실에서 혼자 뭐 책을 읽는다거나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몬테 그리스도 백작 이 내용은 결혼식 날 약혼녀를 뺏기고 그 남자는 감옥에 가고 탈출해서 독서하는데 좀 특이하게도 저는 중1 때부터 고전 문학이 굉장히 신체에 있었어요. 그냥 세로로 된 책 있잖아요. 두꺼운 책. 희미의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우리나 이런 거. 거기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반란군이죠. 추위에 떨면서
자기 타고 다니는 나를 죽여가지고 뱃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뭐 그런 정도 나오는데 그 문학을 좋아하다가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번 문학을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하고 목포대 평생교육원에 그 김선태 교수님 현대시반에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 내가 공부하면서 시를 쓴다는 것은 참 무엇일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충돌할 때 이것을 억누르고 문학의 꽃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13년도에 등단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문학 활동을 하면서 참 보람된다. 그리고 우리 목포 문인협회도 소속돼 있지만은 참 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목포 문인협회 우리 대회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문학의 꽃을 피우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제 문학의 길로 접었던 것은 그런 것을 네. 좀 세상에 이렇게 알리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문학의 길로 접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옆에 박동길 시인님도 바쁜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글 쓰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무슨 계기가 예, 저는 그 있으셨습니까? 동기가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예, 첫째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국어 선생님이 유리창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국어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목 내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기름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유리창을 바라보시면서 시를 이렇게 시라는 건 이런 거다 하는 대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선하게 감성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고등학교 1학년이면 감성적인 시대였다고 저는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70이 다 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감을 가졌는데 차재석 예총 회장이라는 분이 차재석 씨가 계셨어요.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굉장히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포 지역 고등학생 교지 편집을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요고에서 시화전을 하면 남학교 학생들도 작품을 여학교로 보내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시화전을 하면 우리 학교 쪽에 여학교 학생들 시화전 시를 갖다가 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목포 지역 차재석 선생님이 그러한 지도 역량이 충분히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백일장이라든지 우수상을 타오든지 뭐 대상을 타오든지 하면 격려해 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런 그 활동을 고등학교 때 저는 하다가 공식적으로 두 번째 21세기 문학이라는 그 개간지가 있는데요. 이게 21세기 문학이라는 것이 김준성 경제부총리를 50대에서 70대 사람들은 알 거예요. 박정희가 삼성을 키우고 경제부총리라는 경제기원 장관이라고 그때는 불렀습니다만 그분이 소설가입니다. 그분이 삼성 것은 일을 다 합니다. 공장들 산업을 그 아들이 김상철인데요. 21세기 문학에 제가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개간지니까 뭐가 있겠냐 싶었는데 아주 심사가 심하게 했고 그때 당시에 저를 불러서 심사평을 해주신 분이 오세영 시인이라는 분이 있고요.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몸이 막 나이가 어르신이 되어가지고 불편하시지만 하여튼 심사평을 오세정 시인이 서울 광장에 가면 프레스센터 10층이 있어요. 거기서 신인상 시상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2012년이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연가를 내고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아닌가 이게 뭐야 이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내가 내 조직에 있는 상이 아니고 내가 도지사나
장관상보다도 더 즐거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을 못했던, 직장생활 하느라고 못했던 이것이 그 새로운 삶을 딱 전환점을 찍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충북 전평에 김상철 씨가 하는 삼성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1세기 문학관을 지어놨어요. 거기에 21세기 문학 출신들, 시인들, 소설가들, 스크가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자고 전평 주변 지역 산도 등산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문학관이 전평에 가면 있어요. 거기 생활을 하고 그 교류를 하면서 안수환 시인, 김명배 시인, 서울의 유재영 시인 이런 분들과 교류를 하고, 우리 광주에 그 전에 보면 한림 출판 박영철 박영무 선생, 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요. 네. 네.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시를 쓰면 빌어먹겠구나. 어린 학생 입장에서 저는 저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박영무 국어 선생님 말씀이 예술은 길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감성적인 생각을 하는 예술은 길지만은 이거는 빌어먹기 재정적으로 자기가 남자로서 할 일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한편은 하셨습니다. 그때 판단을 제가 빨리 했어요. 제가 그때 문해창작을 공부했더라면 지금 빌어먹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도시 및 토목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공학도입니다. 그때는 T자를 외우고 캠퍼스를 걸어가면 여학생들이 박수를 쳐주. 그때는 취업이 잘 됐어요. 행정공무원은 23대 1로 공무원을 들어왔는데 저는 6.7대 1로 공무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험에 합격할 때. 근데 이제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고 보니까 네. 지금에 와서 보면 세 번째, 공무원은요, 아니 시인은요, 많이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이 시인이지 무슨 상 타고 무슨 뭐 자기를 내보 시인 예술인은 물론 그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상도 타야 되겠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고 자기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인이고 예술가지, 이것을 막 나 그런 것을 보면 너무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동기가 있었다는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인 되시기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예. 네. 그리고 뭐 우리 박동길 시인님, 나승욱 시인님, 최하나 시인님 세 분 말씀 들었는데 전부 다 내공이 정말 단단하시네요. 처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정인태 시인님 옆에 계시는데 등단하신 지 오래되셨죠? 네,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0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집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사업을 실패를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책이 없어요. 책을 집에서. 그래서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빌려다가 집에서는 전기세 나온다고 못 보게 하니까 밖에 나와서 가로등 밑에서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렸을 때 소년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그 소년에다가 이제 글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성격이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좀 둥글둥글해졌습니다만은 어려서는 선머스마 소리를 들었거든요. 머시마들하고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네. 그래서 그 머시마들 엄마가 네가 선머시마냐 뭐냐 하고 막 우리 집에 와갖고 야단하신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좋아하고 책을 좀 좋아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화책도 좋아합니다. 어려서 만화책 보다가 아버지가 만화책 다 갖다가 아궁에다가 집어넣어버려 가지고 그 만화책값 물어주니라고 어려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별 일도 다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문학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던 동기가 결혼해가지고 아마 95년도나 됐을까요? 95년도? 그때쯤 해서
주부독서대학 목포 주부독서대학 일기생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주부대학 일기생들 저랑 같이 동아리 했던 이들이 전부 다 등단을 다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96년도에 처음으로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에서 사회인문학대학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사회교육원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문해창작학과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대학으로 평생교육원인가요? 그렇게 됐지만 그때 당시는 전공 점수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으로 진학도 할 수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김웅배 총장님 돌아가셨지만 김웅배 총장님, 유구모 교수, 허영만 교수 그리고 이윤인가? 네, 이윤 교수님. 이윤 교수님 해가지고 네 분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갖고 그게 2년에서 4년, 저는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돼가지고 등단을 이제 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글을 써 오는데 어찌 됐든 제 인생에 있어서 글이 그 숱한 그 역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중물이었던 거죠. 저에게는 인생의 마중물 문학이었어요. 예. 네. 모두보다 정말 하실 말씀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네. 정인태 시인이었고요. 옆에 박영동 시인님은 검찰 공무원이셨죠? 예.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섭고 자세히 보면은 인자한 이웃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 제가 별명이 현직에 있을 때도 시골 이장님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장님처럼 친근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조직에 좀 이미지에 안 맞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네. 또 준비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대로 또 읽으시겠죠? 아니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소개하신 그 시인님들이 너무나 쟁쟁해가지고 제가 과연 이 자리에 나와도 된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자님께 저 빠질라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연 정말로 쟁쟁하십니다. 제가 이제까지 자천 타천으로 표현한 글줄들을 차마 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가슴에 아름다운 상념이 피어날 수 있고 힘금을 올려주는 작품을 남기고 싶은 마음만이 앞설 뿐 가는 길이 너무나 멀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의 범주에 시, 수필, 소설 등 온갖 장르가 있다 하고 그 중에 하나를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문학이라 할 수도 있다지만 제가 그동안 뿌려놓은 편린들이 차마 시라고 부르지 못할 바에는 아직 시작도 못한 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다가 글을 시라로 부르지 못하여 푸념에 맴도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조금 전에 박영동 시인께서 글을 시라 부르지 못하여 푸념에 맴도는 자 그랬어요.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제가 시의 서자입니다. 네. 서자. 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런 또 깊은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허균의 홍길동전의 그런 글을처럼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은 말씀 나온 김에 그거 한 번씩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앞에 지금 이렇게 네임 테이블 앞에 적혀 있어요. 아주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말인지 외우고 있는지 외우거나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마지막 그 계획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박영동 시인님은 글을 시라 부르지 못하여 푸념에 맴도는 자 그랬어요. 박동길 시인님은 어때요? 저는 은의 달인을 꿈꾸며 그림의 시를 쓰는 그림의 시를 쓰는 시. 제가 그 말이 그 말인데. 언어의 그림을 꿈꾸는 시인입니다. 네, 이제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와서 살짝 메모를 했더니
은위의 다리를 꿈꾸며 언어의 그림을 그리는 시인. 네,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시고요. 그러면은 정인태 시인님은 지금 살고 계신 그런 삶과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자연과 소통하며 네. 시어를 심고 배추를 심듯 무를 심듯 네. 시어를 심고 네. 수학하는 농민 안학 시인입니다. 농민 시인. 좋고요. 그러면은 글쎄요, 저는 최혜나 시인 어때요? 저는 치유와 성찰을 위해 시를 쓰는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그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처들을 스스로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 치유를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그런 슬로건이네요. 그러면은 나승욱 시인님은 아주 길게 적혀 있었는데 그걸 외우고 계실까요? 젊은 날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에 네, 내가 서 네, 있었지. 그때 뭐 그곳에나 그 시간이 자리에나 아닌. 네, 저는 우리 7080 세대고 우리가 5.18 민주화를 거쳤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세대였고 그런 걸 거치면서 내 자아가 스스로 많은 반문을 하게 되죠. 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은 참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또 젊었을 때 세대를 좀 더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렇게 제를 소개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시란 무엇인가 짧게 좀 한 문장으로 말씀도 해주시네. 이런 질문도 좀 하고 싶었지만은 이걸로 그냥 가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1시간 이상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유튜브 방송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재밌게 웃으면서 북적북적 했으면 하는데 제가 좀 진행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박영동 시인이 옆에 계시는데 저분 나오면 오늘 재밌게 돼 있는데 박영동 시인님이 너무 엄숙했어요. 너무 엄숙해가지고 그러는데 박영동 시인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알찬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부터 할까요? 정인태 시인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북 콘서트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는 이런 곳에 나와서 조금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서 고맙네요. 제 인생이. 뭐 인생이 뭐 별건가요? 작은 여유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제 덤으로 얻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눔과 봉사 배려하면서 농사 지으니까 나눔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음식을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살아갈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치유 농장이 목적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신상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 지금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정부 농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이제 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멋진 22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동 시인님은 검찰 공무원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관련 일을 하고 계시고 전남 인터넷신문 회장님이세요? 네, 우리 문인협회 신문학회 회원들 글도 많이 실어주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크게 생각한지는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에 옛날부터 환란과 핍박이 있어가지고 나라마저 잃었다가 되찾은 지가 불과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민족의 꿈과 역사를 잃고 갈팡질팡하던 세월이 또한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헤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민족 대상승 기운이 충만한 시기에 발맞추어 나라와 민족에게 보탬이 된다면 물불을 가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민족의 자표를 제시할 수 있는 대작을 쓰고 싶은 것은 저 욕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소망 하나 있다면 잃어버린 민족 상고사를 낱낱이 발굴하여 후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승화시켜 즐겨 읽을 수 있는 역사 소설 딱 한 편이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대한 그런 꿈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잃어버린 고대사, 상고사 찾는 일 중요하죠. 네,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끝에 계시는 최은하 시인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 써온 시들을 잘 정리하고 묶어가지고 내년에 첫 시집을 출간해 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풀꽃으로 잘 알려진 그 나태주 시인이 그 경기문화재단 북콘서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시가 아니라 유용한 시를 써야 한다고. 저도 유용한 시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시가 시인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분명한 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시, 그리고 잘 읽히는 시를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나승욱, 박동길 두 분 선생님의 계획 간단히 듣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네, 나승욱 선, 네. 네, 먼저 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제가 그 제1시집으로 정도바다 2013년에 냈고요. 제2시집으로 풍경 한 적시 이거 이제 2014년에 냈고요. 제3시집으로 태평염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렇게 냈습니다만은 이 중에 이제 평론을 해주신 황현상님의 친동생이신 황정산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바다를 중심으로 한 삶이 귀하한테는 스며 있다. 그렇게 돼 있고 은유의 다리를 꿈꾸는 자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과연 저는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앞으로 바다를 소재로 한 시인, 고향 바다, 섬, 파도, 그와 어우러진 구름과 바다새와 여기서 어우러진 서사적인 저희 사유의 힘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쓰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많은 작품을 쓰고자 합니다만은 그러나 힘이 닿는 데까지 작품을 쓰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바다를 중심으로 쓰되 쓰여 있는 작품이 한 2권의 시집을 내고도 남을 만큼의 시편들이 저희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만 시집을 빨리 보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아무튼 시인이라 하면 예술가라 하면 글을 쓰는 작가라 하면 읽고 쓰고 역량을 올리고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상을 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특별히 목포문화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최고 스타가 하는 법이죠. 제 계획은 뭐 큰 것은 없는데 지금 목포 현대문예 작가의 지금 회장직을 초대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지금 우리 현대문예 회원 한 30명 정도를 우수한 작가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시집을 출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시인으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시를 써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또 철학, 또 세상을 보는 안목, 또 세상의 배려, 타협 이런 게 녹아 들어가서 시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 지부 현대문에 우리 광주 그 황합택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라도는 문학이요, 경상도는 학문이다. 굉장히 어려운 명제인데 왜 전라도는 문학이고 경상도는 학문이다. 오늘 좀 아쉬운 것은 방청객들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방역수칙 준수 때문에 저희가 초청을 못했는데 지금 이제 다 끝나가는 즈음에 우리 박금희 시인 잠깐 오셨네요. 박금희 시인 계시고 뭐 이순동, 배덕만 시인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정말 모두 누구요? 김희정 선생님 진즉 오셨고 여하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학목포 7호 북콘서트 북적 목포를 읽다 함께 하셨습니다. 나승욱, 박동길, 박영동, 정인태, 최은하 시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시저와 수필을 쓰는 유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